청계천이 도심 한복판 시한폭탄이라고요? 일본 국토교통성 방재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한국을 경고했던 그가 폭우 쏟아지는 청계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쿄 배수 시스템 30분, 한국 청계천 7분. 시간당 150mm 폭우를 견뎌낸 기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50년 전 대홍수로 가족을 잃고 다시는 그런 비극 없게 하려 맨손으로 돌 나르던 당신들이 있었습니다. 87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생명의 물길. 지금부터 그 눈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국토교통성 방재국장 사토 켄지입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동아시아 전역의 도시 침수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2011년 태국 방콕 대홍수, 2019년 도쿄 하천 범람, 2021년 중국 정저우 지하철 참사까지 말입니다. 그 현장들을 직접 보며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건 자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은 범람하고 주변 건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지하철역은 거대한 수조가 되고 지하 주차장은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도심 하천을 지하로 묶거나 콘크리트로 단단히 감쌉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국제방재학회에서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가 도심 한복판에 묻혀있던 하천을 다시 파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미쳤군. 폭 50m, 길이 5.8km의 개방형 하천을 도심 한복판에 만들었다고요. 양옆으로 상가와 지하철역이 빼곡한 곳에 말입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난을 초대한 겁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기상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450mm. 장마철엔 하루에 300mm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쿄는 연간 1,500억 엔을 들여 지하방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빗물 저장 탱크를 땅 밑에 파묻어 홍수를 막았죠.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묻혀있던 물길을 지상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제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청계천 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겁니다. 양옆 산책로가 잠기고 계단을 타고 물이 올라와 상가 건물 1층을 덮칠 겁니다. 지하상가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 수백 명이 갇히게 됩니다. 저는 손을 떨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100mm 폭우 기준으로 청계천 유역에 쏟아지는 물의 양은 약 58만 톤. 이 물이 좁은 수로에 몰리면 수위는 최소 2m 이상 올라갈 겁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주변 저지대는 모두 물에 잠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지하방수로는 빗물을 30분 안에 도쿄만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노출된 하천은 다릅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6월이었습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될 시기였습니다. 저는 급히 서울시에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계천 주변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키십시오. 장마가 오기 전에 임시 제방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돌아온 답장은 황당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안전합니다. 오히려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안전하다고요? 폭우가 쏟아지는 하천 옆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안전하다니. 이건 오만이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얕잡아 본 겁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다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무모한지 증명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청계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복원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었죠. 그때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958년 7월 18일 청계천 대홍수 참사.
사진 속에는 물에 잠긴 판잣집들과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망자 87명, 실종자 52명, 이재민 3만 명.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도심 침수 피해였습니다. 역시 그랬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청계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건 미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참사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연 하천은 언제든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방재 담당 박민수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958년 대홍수를 알고 계십니까?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천을 열었단 말입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겁니까? 박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분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계천 입구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어르신이십니다. 1958년 대홍수 생존자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청계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 참사를 겪으셨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천은 언제든 범람합니다. 할아버지는 물길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청계천 옆 판잣집에 살았죠. 7월 17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장맛비련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물소리가 이상했어요.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밖을 보시더니 소리쳤습니다. 뛰어! 물이 온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청계천 물이 둑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뛰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넘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놓쳤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3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몸으로 말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87명이 죽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웃집 할머니도 모두 물에 떠내려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물을 없애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땅속에 묻어버리자고요. 1960년대부터 복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시멘트를 부었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안전을 위해 물기를 묻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깨달았습니다. 물을 묻는다고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땅속에서도 물은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했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선생님,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1958년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번엔 물을 땅 위로 올렸지만 절대 범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통제할 순 없어요. 그럼 직접 보시겠습니까? 곧 장마가 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마전선 북상. 시간당 최대 강수량 120mm 예상. 120mm라니. 이건 폭우가 아니라 물폭탄이었습니다.
도쿄 기준으로 80mm만 넘어도 침수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1.5배나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보 보셨습니까? 120mm예요. 청계천 주변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청계천은 시간당 150mm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설계요? 자연 앞에서 설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58년 그날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87명이 죽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직접 보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시작될 거라는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시간당 120mm면 청계천 유역에 1시간 동안 약 70만 톤의 물이 쏟아집니다. 폭 50m 수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물은 넘칠 겁니다. 산책로를 타고 올라와 상가로 쏟아져 들어갈 겁니다.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따라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 지하 상가는 거대한 수조가 됩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기상특보 문자였습니다. 서울 지역 호우주의보 발효.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 예상. 시작됐구나.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성근 빗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 도착할 즈음 비는 거세졌습니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하늘에서 물통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청계천 위험합니다. 다른 데로 가시죠. 괜찮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저는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거센 비였습니다. 도로는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청계천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이 불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잔잔히 흐르던 청계천이 지금은 검은 괴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졌고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5시 30분.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라니. 휴대폰을 꺼내 수위를 측정했습니다. 평소보다 30cm 정도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시간 후엔 범람합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대피하셔야 합니다. 물이 곧 넘칩니다.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이 정도 비는 옵니다. 청계천은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지금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상인은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위험을 모르는 걸까? 왜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걸까? 그때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만났던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우산 하나 없이 서 계셨습니다. 교수님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죠. 이러다 1958년이 반복됩니다. 할아버지는 물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시겠죠. 하지만 5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곧 보실 겁니다. 뭘 본다는 겁니까? 기적을요.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하늘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당 120mm를 넘어섰다는 속보가 휴대폰으로 날아왔습니다. 도로는 강물처럼 변했고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을 꽉 붙잡고 청계천을 응시했습니다.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보다 50cm는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10분 후면 물이 2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잠기고 계단을 타고 물이 쏟아져 내려갈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위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둑에서 불과 30cm 아래에서 수위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물 높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으로 빗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위는 정확히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리학 법칙상 말이 안 됐습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수위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속에서 물 표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류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8km 하천이 이렇게 빠른 배수 속도를 낼 수 있다니. 도쿄의 지하방수로도 3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좁은 수로가 실시간으로 물을 빼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빗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물길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십니까, 교수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흐르죠. 하지만 이 속도는. 저는 휴대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져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100m를 7초 만에 흘러갔습니다. 초속 약 14m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연 하천의 평균 유속은 초속 23m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그보다 5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거대한 배수로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역 지하도가 잠기고 도림천이 범람했다는 속보도 떴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수위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1mm도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물길을 설계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 넣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87명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이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이 하천이 오히려 서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다른 곳들이 물에 잠길 때 청계천만은 완벽하게 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폭우는 이슬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리 위에 서서 청계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을요. 저는 그를 따라 청계천 하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길을 걸으며 박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산하신 게 맞습니다. 시간당 120mm 폭우면 약 70만 톤의 물이 청계천으로 쏟아집니다. 일반 하천이라면 당연히 범람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막은 겁니까? 막은 게 아닙니다. 흘려보낸 겁니다. 우리는 청계천 중간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박 과장이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바닥이 미묘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0.3도 경사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5.8km 전체가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경사 덕분에 물이 중력을 받아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고작 0.3도로요? 네. 급경사를 만들면 물이 너무 빨라져 위험합니다. 완경사를 만들면 물이 고입니다. 우리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0.3도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경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0만 톤을 처리하려면 더 큰 시스템이 필요해요. 박 과장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옆 맨홀 하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거대한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폭 3m, 높이 2m의 콘크리트 수로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하 배수로입니다. 청계천 5.8km 전체 구간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지상 청계천이 감당 못할 물은 모두 이곳으로 빠집니다. 저는 터널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저 구멍들이 뭡니까? 연결 통로입니다. 지상 청계천과 지하 배수로를 연결하는 밸브죠.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물이 지하로 빠져나갑니다. 자동으로요? 네. 사람이 조작하지 않습니다. 수압만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하 배수로의 단면적을 계산하고 유속을 대입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7분입니다. 뭐가요? 70만 톤 물을 완전히 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분입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청계천은 시간당 120mm 폭우가 쏟아져도 7분 안에 물을 한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쿄 지하 방수로는 30분입니다. 그것도 1,500억 엔을 들여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7분이라니.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청계천 수위는 이미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돌들 보이십니까? 물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왜 놓은 겁니까? 물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돌에 부딪힌 물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한 곳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아 바닥이 패이지 않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돌을 자세히 봤습니다. 각 돌의 크기와 위치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 배치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김철수 할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8년 홍수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맹세했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돌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우리가 잃은 87명의 이름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청계천 상류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물은 다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나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화로운 도심 하천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다리 밑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뭐가요? 1958년 7월 18일 새벽 제 아버지가 물에 떠내려간 곳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물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곳을 5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보건공사가 시작됐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다시는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노트였습니다. 1959년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를 막을 방법을요. 저는 토목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물의 흐름, 경사 계산, 배수 원리 모든 걸 독학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와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그린 설계도, 계산식, 메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우리는 매주 만나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안전하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 50년이요? 네. 50년입니다. 젊은이였던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복원이 결정됐을 때 우리는 서울시를 찾아갔습니다. 이 공책을 내밀며 부탁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만들어달라고. 다시는 1958년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서울시에서 받아들였습니까? 박 과장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들의 연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지만 공책을 검토한 서울대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계산이 정확했거든요. 0.3도 경사, 지하 배수로 설계, 돌배치 위치까지 전부 공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50년 동안 독학으로 쌓은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67년 3월 12일. 경사 0.5도 실험. 물살이 너무 빠름. 위험. 1973년 8월 5일. 경사 0.2도 실험. 물이 고임. 실패. 1981년 11월 22일. 경사 0.3도 가설. 검증 필요. 매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이 얇은 공책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박 과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청계천 복원에는 30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설계는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87명의 희생을 기억하는 생존자들이요. 저는 다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도쿄의 지하 방수로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했죠.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밤 공책에 숫자를 적어 내려간 할아버지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딛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게 하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누구보다 절실했던 연구자들. 그들이 만든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87명의 영혼을 기억하는 추모비였습니다. 50년의 눈물로 빚어낸 생명의 물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저를 어느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청계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 20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계셨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58년 청계천 대홍수 당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생존자 모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일어나셨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청계천이 위험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벽에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물에 잠긴 판잣집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58년 7월 17일 저녁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12시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살렸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8살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남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요. 청계천을 복개하는 공사가 시작된다며 자원해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요. 친구를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려고요. 할머니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1958년 생존자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는 여기 와서 일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청계천을 완전히 덮는데요. 그들은 매일 밤 이곳에서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옆에 계시던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개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물을 땅속에 묻는다고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연구하신 겁니까? 네. 언젠가 다시 물길을 열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공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20명이 50년 동안 적은 연구 노트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10권씩 200권이 넘습니다. 저는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6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손으로 그린 설계도와 계산식이 빼곡했습니다. 전문 용어도 모르는 우리가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청계천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손녀입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이 아이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 물가를 걸었으면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공책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이어받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기회가 왔습니다. 청계천을 다시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청계천 설계에 반영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87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남아국제방재학회 긴급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방재 전문가 300명이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재난을 막는 방법은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방수로,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 더 많은 예산.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방재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화면에 1958년 대홍수 사진을 띄웠습니다. 1958년 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 아픔을 5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매일 밤 공책에 숫자를 적으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심 하천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폭우 속 청계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간당 120mm 폭우 속에서도 범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수시간 7분. 도쿄보다 4배 빠릅니다. 비용은 10분의 1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87명을 기억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기계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막았습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려는 마음으로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연인, 혼자 걷는 노인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제학회에서 청계천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줄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으로 막는다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저는 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에는 1,500억 엔짜리 지하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곳 청계천은 다릅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입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아시는군요. 네. 이제 압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서울 오기 전 작성하려던 불합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청계천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심 방제 시스템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희생을 기억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일어나 할아버지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한 달 후 저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계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범람하지 않는 물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게 뭡니까? 제가 40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이요? 재난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강한 방파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년 전 대홍수로 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이 50년 동안 매일 밤 공책에 숫자를 적으며 다음 세대를 지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심 하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계천은 증명했습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는 재앙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들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방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